안녕하십니까, 안경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삼국지 초기의 3대 부장을 누구라고 꼽으십니까? 저는 이 3명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동탁의 무장 허웅엽을 해치웠던 손권의 아버지 손견, 그리고 적토마와 초선의 스토리가 있는 여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공손찬을 꼽고 싶습니다. 공손찬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민족의 토벌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에 백마장군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초기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북방지역 최초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공손찬은 요서지방의 고관대작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벼슬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낮은 벼슬일지라도 그의 업무 능력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잘할 뿐더러 오히려 더 높은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 했다고 하죠. 오늘날로 비교해 본다면 9급 공무원이 3, 4급 공무원보다 더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는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거듭했고요. 그다음에 요소 태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과 동시에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까지 합니다. 공손찬은 탁 트인 목소리와 키가 크고 사람을 압도할 만한 풍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한테도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낮은 벼슬자리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태수의 사위가 된 덕분에 승승장구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요서태수가 낙양 정부의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된 겁니다. 이때 공손찬은 벼슬을 버리고 태수의 유배 수레군을 자청해서 장인을 돌봅니다. 다행히도 장인은 유배 도중에 풀려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공손찬은 의리 있는 사람으로 세간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로부터 그는 요동속국의 관리자로 임명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 요동속국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하 동쪽의 고구려 땅, 그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서 지역의 어느 작은 지역이었겠죠. 그곳에서 그는 북방의 선비족 오한족을 토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공손찬이 살았던 유주는 바로 북방에 장성지대가 있고 그쪽에 오한과 선비족들이 늘 가을만 되면 쳐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방 이민족과 싸워서 승리를 거듭했고 이름을 높입니다. 심지어 그는 궁술에 뛰어났고 또 부하 수십 명과 함께 백마를 타고 활약을 했기 때문에 백마장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얼마나 북방 인민족들한테 이 공손찬의 이름이 높아졌는지 그들은 공손찬의 얼굴을 관역에 그려놓고 이를 화살 쏘기 연습 대상으로 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공을 계속 세워가지고 탕령 기도의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도정후에까지 올라 명실상부한 영웅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당시 수도 낙양에는 동탁이 헌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탁은 지방 제후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럿을 승진시키는데요. 공손찬도 이때 분무장군으로 승진이 되고 북평태수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의 태수는 목사나 자사보다도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태수가 각 지역의 군사들을 직접 다스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낙양에 있었던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18제율의 관동군이 결성이 되죠. 소설상에서는 관동군이 모여서 낙양의 호래관에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수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관우가 화웅을 처치하는 일, 그 다음에 사수관에서는 유관장 삼형제가 여포와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설상에만 등장하는 것이고요. 공손찬은 이때 18제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관동군은 동탁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원소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기주자사 한복을 협박해서 기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북의 명사였던 유주목 유에게 황제 자리에 오르도록 권하죠. 하지만 유는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자신은 황족으로서 황제에 충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시절 공손찬은 청주 지역에 황건적 무리 30만 명이 준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병 2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이 황건적을 토벌합니다. 수만 명의 적들을 죽이고 그리고 무려 7만이나 되는 황건적의 무리들을 사로잡기까지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때 활약으로 청주, 병주, 기주, 유주 지역의 많은 지역이 공손찬의 휘하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원소 휘하했던 많은 군현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깃발 아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원소와 공손찬은 하북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겠죠. 북방에서 내려왔던 공손찬, 그 다음에 남방의 상조 지역에서 북상했던 원소가 이 개교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때 싸움을 개교 전투라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을 예상해 본다면 공손찬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싸움은 원소군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북방에서 이민족과 싸워서 기병대장으로 이름을 알던 공손찬이 당시까지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원소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량 지역에서 강족과 싸워서 기병전법을 숙지하고 있던 국이라고 하는 장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국이가 주로 쓴 전법은 보병의 집단 방진과 석궁이었습니다. 석궁은 멀리서 달려오는 기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였던 거죠. 이것은 과거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가 육국을 토벌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개교 전투에서 공손찬은 패배하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승승장구하던 그의 군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세력이 꺾이기 시작한 공손찬이 결정적으로 몰락에 이르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주목 유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받지 않았죠. 황제가 되도록 권했던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유는 민중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평소 유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민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늘 의견이 엇갈렸던 거죠. 그리고 공손찬은 이때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부하들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하들이 약탈하는 것을 그냥 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는 이 공손찬을 그대로 둘 수 없었겠죠. 결국은 그는 공손찬과 일전을 벌이게 되고 유는 이때 패하게 됩니다. 유는
황적이었고 이름이 높은 병사였지만 군사력에서는 공손찬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유는 공손찬에게 잡혀서 천하를 사칭했다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가 공손찬에게 참살당하자 민심은 급격하게 공손찬에게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원소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원소는 북방의 오환과 선비족과 결탁해서 공손찬을 공략을 했고 결국은 공손찬은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기병들을 잃고 자신이 쌓아놓은 역경성 요새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 역경성은 10중의 참호가 있었고 참호대에 각각 5, 6장 되는 높이의 벽과 막루만 수십 개가 있었고요. 공손찬이 거주하는 중앙의 막루는 특별하게 건축해서 벽의 높이가 10장, 오늘날로 말하면 23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고축 누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군량미만 해도 300석이나 쌓아두고 장기전에 대비했다고 하는 거죠. 기병에 능한 공손찬이 자신의 주력 군대를 잃고 결국은 성에 틀어박혀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 성에서 무려 원소는 4년 동안이나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난공불락 요새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성의 지하를 파고든 원소의 군대에 의해 이 성은 함락되고 공손찬은 가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하북의 패권자가 될 수 있었던 공손찬.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의 성공 결과를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전략이 부족했고 또 주변 인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이 참모였을 때는 성공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리더가 되자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인덕이 부족하자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칼자스로 유명한 조자룡이 있었죠. 조자룡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공손찬 휘하에서 능력을 키웠지만 그의 인덕에 실망해서 떠나게 되고 유비와 함께한 이후에는 유비와 평생을 그에게 바치게 됩니다. 결국은 공손찬은 장수로서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패권자로서 지도력과 통치술은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영웅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이 아닐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